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야는 과방위원장 사수를 위해 서로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재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엄정 대응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전국 이슈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를 원구성 시한으로 정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과방위를 두고 서로 방송장악 의도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겁니다. 행안위 부분에서 좀 의견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만큼 두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특히 과방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상대 당을 향해 방송장악 의도가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민주당이 한패가 돼 과방위 장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고, 과방위 위원장을 통해서 문 정권 내내 만들어진 기울어진 언론운동장을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의 방통위원장 업무보고 거부 등 여당이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경찰 장악도 모자라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까지 더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방위를 과학기술위와 방송통신위로 분리해 여당이 과학기술 분야를, 야당이 방송통신 분야를 맡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다만 교착 상태에 빠진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에선 과방위를 맡고 행안위를 양보하는 안 등 협상 전략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안보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선 원내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여야는 원구성과는 별개로 이전 합의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에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내비쳤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권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달리 흉악범이란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남북 정상회담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밝힐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다시 꺼내들었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동의했고 선량한 어민이 아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신색깔론을 편들 우리 국민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지인 자녀를 위한 취업 청탁소가 됐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실 직원 중 사적 인연에 기반한 채용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고용 형태가 다른 걸 잘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구급 발언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말을 아끼면서도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불리한 질문은 못 들은 척 회피하는 게 윤석열식 소통이냐며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에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며 당내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50일 가까이 파업이 장기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부도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노조가 불법적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은 종식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저없이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청업체의 임금 처우 개선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무엇보다 1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권력 투입이 아닌 노사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곧 당내 TF를 구성해 노사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걸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눈 감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불법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만 골몰한다라면은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공권력 협박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과 연대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는데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이재명계 후보들의 견제구가 이어졌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KT 채용 청탁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각각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받은 이준석 대표에 비해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서 당 안팎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또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글쎄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은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윤리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향후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당대표엔 이재명, 박용진 의원 등 8명이, 최고위원엔 장경태, 박찬대 의원 등 17명이 도전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원과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 좀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공정하게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이 잘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이재명 대 비이재명계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강병원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방탄국회를 없애겠다고 밝혔고 윤영찬 후보는 민주당이 특정인의 정당이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컷오프를 통해 당대표 후보자는 3명,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압축합니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누가 1차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나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한 채무 경감 논란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지 혼선이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다는 걸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비투나 영끌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직, 생계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국민들은 누구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는 25일부터 실시될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에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실물 경제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물가 불안과 민생 위기를 앞세워서 정부 흠집내기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국회 일원으로서 정부 잘못을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허위 과장과 선동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취 음주운전과 조교 상대 갑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장관이 되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인물이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되더니 이번엔 연구 부정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입시 공정성을 깬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 1주택자 어르신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종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됐네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근무하던 시절 수사관을 지낸 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에 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주 전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만큼 이 대통령의 사적 채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아들 주 씨가 이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를 거치면서 자질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포함해서 내부 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과 지인 아들 황 씨, 우 씨, 그리고 지금의 주 씨까지 연이어 사적 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의원총회까지 열었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등을 규탄했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라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의원들의 피켓팅 시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책 회의에서 채용 논란에 대한 기자 질의의 즉답을 피한 윤 대통령을 꼬집었는데요. 불리하면 무시하는 게 윤석열식 소통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벌여서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와 함께 진행하자는 건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인사채용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 권력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다른 그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윤핵관의 갈등도 노출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현재 그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권 대표 대행의 발언이 윤핵관 갈등으로 번졌었는데요. 이 권 대행이 장 의원에게 이 압력을 넣었다.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장 의원이 말씀이 거칠다고 공개 지적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이 당대표 공백 사태로 불거진 불화설을 잠재웠긴 했지만 사흘 만에 또다시 적용 멘트가 나오면서 이 둘 사이 불씨가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 해석, 관측도 나왔는데요. 네. 일단 권 대행이 장 의원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핵관 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갈등이 그 이전에도 좀 몇 번 있었죠? 맞습니다. 이 장 의원이 주도했던 의원 모임 그 민들레를 두고서 권성동 대행이 이 제동을 걸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만찬에서 장 의원만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둘 간의 불화설이 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윤핵관 이제 핵심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이제 두 사람인데 계속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핵관 내 갈등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권력 투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그 충돌 지점은 어떤 건가요?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당 수습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대행은 내년 6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직무대행 체제를 관철시켰다는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원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이 지점이 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 안팎의 시선에 장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이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요, 이 둘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어쨌든 당에 대한 그림을 누가 쥐느냐. 뭐 그런 이제 그 갈등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지도 체제를 두고서 요즘 그 당에서도 부쩍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권성동 원톱 체제를 견제하는 발언이 연일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틀째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난하게 이런 임시체제로 가는 게 맞냐는 겁니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정우택 의원 역시 권 대표 대행의 해명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서 이 지도 체제를 두고 이렇게 당내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권 대행의 지도 체제가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 어쨌든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간장 말고 김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징계를 놓고 어수선했던 지난달 말이었죠.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한데 묶여 주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는 메시를 내놓으면서부터였는데요. 자, 여기서 언급된 간장이란 표현, 정치권과 언론에선 이 대표가 자주 언급하던 간철수, 즉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후 안 의원이 장 의원이 주도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두 사람의 연대설이 더 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과 함께 당 지도 체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된 이후부터는 간장이 아닌 김장, 바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연대설이 부쩍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직무대행에 불화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장 의원과 김 의원의 접촉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정가에선 권성동 임시체제보단 조기 전당대회 뜻을 함께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늘 김장 연대설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누구든지 뜻을 같이 하면 같은 당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하면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다른 색깔을 취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다 친한 사이인데. 김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과 모두 친하다고 친분을 드러내면서도 김장 연대설 실체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뜻이 같으면 누구든 연대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확대 해석하거나 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정치를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6개월 기간 동안 당이 비상체제나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 성공에 바람직할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간장 연대 등 김장 연대 등 결국 핵심은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겠죠. 벌써부터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 의원이 둘 중 한 명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민주당 세계 강입니다. 민주당 의원 27명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가 오늘 첫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라는 소제목으로 개최된 오늘 첫 번째 연속 토론회에선 당내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에 이어서 지방선거 참패까지 민주당의 잇단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계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세계의 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당을 4, 5년 주도해왔던 친문 586의 민주당, 여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재명의 민주당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건 어렵다. 친문 민주당, 586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민주당 정부를 주도했던 친문 정치, 586 정치는 실패했다는 통렬한 자성으로 발제를 시작한 김종민 의원.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할 핵심 요인이자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건너야 할 세 개의 강으로 친문과 586 그리고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친문 정치와 586 정치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서 국정 운영에서 할 일을 하지 못했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론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통합이 어렵다며 변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의원의 사실상 저격한 내용이라는 게 당 안팎의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어대명 프레임에 맞서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연대란 분석이 많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기나긴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보냈던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세 개의 강을 더 건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현안을 놓고 대립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 김현정입니다. 네, 원구성 진행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이제 확인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과방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궁금하고요. 또 원구성 타결을 위한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와 민생이 백척간도와 풍전등화에 있어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도 3.2에서 2.6%로 하향 조정되어 있고 가계부채도 1,860조인데다가 최근 하늘에서 이제 빅스텝을 단행해서 그냥 있어도 이자 부담이 연 17조가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월세 대란에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정말 그리고 주식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23%가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제와 민생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말 여당이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런 민생 경제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을 지금 방기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과방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여당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에 검경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 의해서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등을 통해서 경영진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정부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사퇴하지 않자 국무회의 참석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지금 방통위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통위는 그 야당에서 오히려 맡아서 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간에 논의할 때 과학기술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방위를 여당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장께서 그러면 과방위와 방송통신을 분리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또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여당에서의 의도는 그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에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가방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파업이 48일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라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TF를 꾸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접근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한 이후에 경제노동 관련 장관뿐만 아니라 그 법무와 행안위 장관까지 같이 해서 5개 부처 장관이 이례적으로 그 법치주의 확립을 이야기하고 공권력 투입과 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단히 접근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48일째 이어지는 그 대우조선해상 하청업체의 파업은 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 강국에서 하청업체들의 저임금 구조가 산업의 문제로 비화되는 그 저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이 하청업체 원하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그 노사 간의 협상에 나서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긴급 TF를 만들어서 내일 비대위에서 이제 인준할 것인데요. 저희가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직접 만났고 또 산업은행 앞에서 또 농성 중인 노동자들도 만나서 그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들었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에도 청와대 직원을 그렇게 이제 채용을 했었고 이재명 의원도 경기도지사 시절 별정직 공무원을 시험 없이 이제 채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야권의 무리한 프레임 또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계획은 어떤 걸까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도가 지금 30%대 초반으로 지금 주저앉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인사문란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전 정권 탓을 한다고 해서 이 인사문란, 인사참사에 대한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루빨리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사 문란과 관련돼서 규탄도 하고 또 피켓팅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인사 참사와 관련된 인사 물량과 관련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 친청 문제를 거론을 하시던데.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위한 뒷받침을 잘 하는 거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을 치는 등 애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70일 정도 됐지만 정부 여당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러 이슈들 속에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여당 내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4선의 중진이자 최고령 의원이신 오늘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실제 처음 뵙는데 키가 네. 굉장히 크시고 출하십니다. 풍채가 굉장히 네.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취임 2달을 이제 좀 넘긴 임기 초반인데 보통 요 때쯤에는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락세는 좀처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전의 모습인데요.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 또 이제 부정 평가가 60%를 넘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원인에는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또 인사 문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원인을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먼저 중진으로서 우리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성적표가 나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뭐 정확한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대략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는 것은 이 경제 문제가 상당히 물가 문제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당내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위원회 그 결정을 승복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용산의 그 인사 문제 그걸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네 번째라고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원전으로 폐쇄로 인해서 전기세나 가스의 그 요금이 인상이 연달아서 가고 있는 이 현상 문제를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맡아서 해결해야 할 그런 현실이 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그 민생 경제의 그렇죠. 그 위험한 상황이 여기에 네. 또 일조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만 하더라도 식용유를 우리가 거기서 전량 공급받다시피 했는데 지금 뭐 한 6개 품목이거든요. 네. 교육했던 것이 그게 거의 다 지금 제대로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더욱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이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 됐다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또 파장이 더 커진 것 같고요. 또 더해서 장제원 의원과도 또 화해 회동을 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어쨌든 뭐 윤핵관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의 안정과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내놓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뭐 이걸 사적으로 뭐 부탁했다 안 했다 무슨 뭐 압력이다 이 논쟁 자체가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권성동 그 권한 대행이 엊그저께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 그리고 당원들의 질타도 달게 받겠다. 이 통칭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한 것을 저는 반성의 기회로 또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면은 또 수습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정지, 그 이준석 대표는 이런 그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이제 언급을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하게 하지 않고 전국 돌면서 이제 당원들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 결집을 위한 무력 시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윤리 결정 이후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자숙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는데 최근에 이런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도 젊은 정치인 그리고 용기가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행보는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의총이나 또 우리 중진들 모임에서도 지금 방금 언급하신 대로 네.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당의 대표가 윤리위원회 규정을 안 따른다? 그리고 딴 사람들 보고 따르라?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윤리위원회 6개월을 받고 내가 정치하다 보니 실수였다. 그러니 대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죄송하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자기의 역량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6개월 후에 기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논리로 이걸 비비 꽈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당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분의 1은 그런 범주 내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네. 나머지는 좀 더 솔직하게 먼저 국민한테 사과해야 돼요. 진위야 어쨌든 성관계는 상납관계는 사법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7억 문제가 상당히 아픈 겁니다.
어떤 과정을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했냐는 것을 규명을 못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자격 정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법은 사법대로 갈 것이고 자기는 또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젊은 소위 그런 희망 정치를 사과라는 해야죠. 부분이 7억 원에 관여를 했다는 부분에 사과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뭐 깊게 들어가고 논리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정치적으로 네. 자기로 인해서 네. 성상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최측근이 그런 각서가 오고 갔다. 또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습니까? 뭐 사실 진위를 떠나서 네. 그 부분을 사과하라는 것이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물론이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국회 내에서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바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잖아요. 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에선 이 사안과 함께 그 윤 정부 인사 문제까지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대북 북송 문제는 지금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걸 맞춰가지고 마치 물타기로 해서 희석을 시키고 네. 축소하려고 하는 이거는 진짜 정치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북송 문제는 뭐 우리 요즘에서 이제 최근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국내 법이 있잖아요. 기순자로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국제인권법도 있고 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인륜에 그 가까운 도덕적인 그런 그 인간관계 처리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세계사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준해서 했다면은 이렇게 개나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식으로 그 몸부림치고 안 가려는 그걸 억지로 끄서 북한에 보낸 거는 북한에 사실 인간 도살장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덮어서 딴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인사 문제하고 물타기를 하는 거는 그건 정도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사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누가 지시를 해서 누가 거기를 보냈고 그리고 그러한 각본이 어디서 나왔던 것인지 그리고 뭐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지금 이 북송 사건이 덮어졌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안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정권을 바뀜으로 인해서 이건 사실로 우리 국민이 알았거든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누가 지시해서 누가 이것을 했는가를 그건 끝까지 찾아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나는 정권 잡은 오늘 정치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국정조사도 좋고 뭐라도 이거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지역구가 충남 홍성군 예산군인데요. 지역 네. 현안 이야기로 한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결과 충남에만 없었던 혁신도시가 이제 지정이 됐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공공기관 이전이 잘 안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이 부분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근데 국회 통과되면은 30일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공공기관을 이런 것들을 이전하겠다라는 큰 아웃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걸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대전과 충남이 동시에 지금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꼭 이걸 사인을 하고 갔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4년간 충남과 대전만 없던 혁신도시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대통령이 사인해서 못한다. 이거는 참말로 대통령에게 원망을 하고 싶은 거죠. 사인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재가가 없으면은 재가를 왜 그때 안 했을까요? 그거는 주들이 뭐 추측입니다만은 뭐 이 충청도를 좀 말랑말랑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도의 힘을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당선시키는데도 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진짜 하려면은 네. 충청도도 대전도 혁신도시가 있어야지 17개 시도가 다 있는데 왜 충남 대전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디 가든지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 KBS 공영방송이나 또 장항선이 단선철도야. 네. 이런 철도도 지금 왜 전부가 복선 KTX를 타고 다니는데 네. 왜 충남만 단선철도? 그 단선철도는 어떤 게 문제점인가요? 아니 복선이 KTX로 다니면은 네. 저 전라도 광주 있잖아요, 쉽게. 네. 거기가 서울을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 사람들이 가까운데도 늦게 올라요. 네. 이건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잖아. 그리고 딴 도에 다 KBS 방송국도 다 있는데 왜 네. 충남만 없느냐? 네. 또 지방 은행도 없어요. 비행장도 없고. 이거를 나는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 8년 또 양승조 4년, 네. 12년 동안 민주당 지방정부가 오늘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지사가 네, 됐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잠 못 자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걸로 알아요. 네. 이걸 이제 자기도 도지사 됐으니까 균형 발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과거 탓만 할 수는 없고.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철도가 제일 급하죠. 네, 철도요. 네. 멀리 있는 사람이 빨리 서울을 오고 가까이 있는 단선을 사람이 곡선으로 만드는? 단선을 빨리 복선으로 만들어야 네. 되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네. 이제 생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생활 뉴스를 제대로 못 듣는 거. 일기예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은행이 없으면은 지방은행이 없으면은 지금 대략 우리가 정의한 것이 1년에 24조 정도가 충남에서 딴 지역으로 나갑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촘촘히 따져보면은 참 지역에 은행 하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김태흠 지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밤잠 못 자고 땀을 상당히 지금 흘리고 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써오고 계신데 4서대 중진으로서 또 당내 균형에도 많은 힘을 또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그 정부 집권 초반이기도 하고 또 21대 후반기 국회에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습니다. 뭐 여기서 뭐 할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우선은 해주시죠. 국가 균형 발전을 과거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거를 빨리 하셔야 되고 더 확실한 거는 우리 6개월 동안 지금 권성동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안에 뭘 할 것이냐? 이제 우린 깃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공부한다고 하고 사람 모이라고 그래놓고 눈도장 찍고 그리고 또 끝날 때쯤 되면 사람 몇 명 없고 이게 이제 좌파 세력 규합하는 거거든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0.75로 당선돼서 37%, 33% 떨어지면은 우리 당은 비상이에요. 이때는 화합하고 단합해서 지혜를 짜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서 자기만이 하겠다고 아침에 공부한다고 깃발 정치하고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이거는 진짜 정치의 기본적인 순서를 전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 윤석열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그 인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보고를 좀 받으시고 저는 비서실장께서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거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니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걸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소위 용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상당히 국민에게 좀 부담을 좀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452개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110개 공약을 추린 게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붕 떠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 공약이 있고 권역별 공약이 있고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가나 교수나 많은 분들과 현장으로 가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를 해야 돼요. 네. 당신이
이번에 이 지역에서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 왔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하면은 지역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고 믿음과 신뢰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정부.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시작한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 계획은 지역구 그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 주력하시겠다는 말씀까지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리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전국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충청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특히 체감 더위는 더욱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 섭취와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